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아주 공개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유럽 방산 학술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시아 방산의 독자 미사일 개발은 적어도 10년에서 15년은 더 필요하다. KF-21의 공대공 미사일 체계는 현재 기술 수준에서 독립적 전투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 논문은 유럽 방산학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그 논문을 생각할 때마다 얼굴이 붉어집니다. 대한민국 청주 공군기지에서 KF-21의 독자 개발 미사일이 발사되는 순간을 직접 목격한 이후 저는 그 논문을 단 한 번도 남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은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32년 경력의 프랑스 항공 무장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제가 틀렸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르트랑 뒤카스입니다. 32년 경력의 프랑스 항공 무장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제가 틀렸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처음 이 길에 들어선 것은 1992년이었습니다. 프랑스 남서부 툴루즈의 다소 아비아시옹 연구소, 갓 26이 된 저는 라팔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의 막내 연구원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날 처음 경납고 문이 열리며 라팔의 기체를 눈앞에서 보았을 때의 감각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이것이 하늘을 지배할 기계라는 것을 그 순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3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라팔의 핵심 무장체계인 미카 미사일 통합 프로그램을 총괄했고 나토 항공전력자문위원회에서 유럽 최고의 항공 무장 전문가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럽 방산 저널에 기고한 논문만 200편이 넘었습니다. 누군가 제게 세계 최고의 전투기 무장 기술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고 물으면 저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프랑스, 미국, 그리고 러시아. 그 세 나라 바깥에는 진정한 독자 미사일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요? 저는 솔직히 한국을 방산 강국의 범주에 넣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K9 자주포나 K2 전차가 유럽에서 팔린다는 뉴스를 들을 때마다 저는 동료들에게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지상무기와 항공무기는 다릅니다. 하늘은 땅보다 훨씬 잔인한 곳입니다. 엔진도 독자 개발하지 못하는 나라가 미사일을 논하는 것은 아직 이릅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저는 매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전문가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그저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파리 서쪽 외곽에 있는 저의 연구실은 항상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종이 자료와 프린터 잉크, 그리고 아침마다 제가 직접 내리는 진한 에스프레소의 향기. 저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출근했습니다. 연구실 불을 켜고 책상에 앉아 전날 밤 새로 올라온 나토 항공전력 보고서를 확인하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루틴이 32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제 책상 오른쪽 벽에는 라팔 전투기의 실물 크기 도면이 걸려 있었습니다. 1998년 제가 미카 미사일 통합 프로그램 팀장으로 처음 임명되던 날 동료들이 액자에 넣어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 도면 옆에는 제가 받은 나토 공로 훈장 액자와 함께 툴루즈 연구소 시절 동료들과 찍은 낡은 사진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26에 제가 라팔 기체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후배 연구원 피에르 라그랑주가 제 연구실에 처음 들어온 것은 2019년이었습니다. 29의 피에르는 에콜 폴리테크니크 출신으로 항공전자공학 박사를 마친 직후 저의 팀에 합류했습니다. 영리하고 열정적인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피에르에게는 한 가지 버릇이 있었습니다. 수시로 아시아 방산 관련 뉴스 기사를 제게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관련 기사를. 어느 날 아침 피에르가 스마트폰을 들고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박사님, KF-21이 공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을 성공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독자 개발 유도 체계라고 하는데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피에르, 그건 홍보용 보도자료야. 독자 개발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주가가 오르거든. 실제 전투 환경에서 검증된 수치가 나오기 전까지는 숫자 장난이라고 봐야 해. 피에르는 뭔가 더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저는 이미 보고서로 시선을 돌린 뒤였습니다. 그 스마트폰 화면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저는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K9 자주포를 폴란드에 팔고
FA-50 경공격기를 동남아시아에 수출하는 나라. 열심히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진짜 항공 전력의 핵심인 미사일 기술만큼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사일이란 단순히 날아가서 터지는 물건이 아닙니다. 고속 기동하는 표적을 전자전 교란 환경 속에서 끝까지 추적하는 유도, 알고리즘, 근거리 격투전에서 순간적으로 비행 궤적을 바꾸는 추력 편향 기술,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피하 식별 체계까지 수십 년의 실전 데이터와 시행착오가 쌓여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미사일입니다. 프랑스가 그 기술을 완성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미국은 더 오래 걸렸습니다. 한국이 몇 년 만에 따라잡는다는 것은 저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제 신념이었습니다. 32년 동안 흔들린 적 없는 신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청주기지의 하늘 아래에서 단 몇 초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왜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한국을 보지 못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이야기가 단순한 무기기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1966년 파리 15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항공기 정비사였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처음 오를리 공항에 갔을 때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올라가는 비행기를 보며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꿈은 하나였습니다. 저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 파리 중앙이공과대학에서 항공공학을 전공하고 박사과정에서 유도 무기체계를 전공했습니다. 1992년 다소 아비아시옹에 입사한 뒤로 저는 오직 한 길만 걸었습니다. 라팔, 그리고 라팔의 무장체계. 저에게 그것은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었습니다. 그 소명이 어느 순간부터 오만함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딸 클로에가 16살이 되던 해부터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을 때 저는 못마땅했습니다. 저녁마다 거실 텔레비전에서 들려오는 낯선 언어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아내 이자벨은 오히려 클로의 곁에 앉아 같이 보곤 했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문을 닫을 때마다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지를.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처럼 오랫동안 눈을 감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눈을 뜨게 되었을 때 무엇을 보았는지를 여러분께 전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가 한국을 바라보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파리의 10월은 언제나 회색빛입니다. 생강변에 플라타너스 잎이 노랗게 물들고 아침마다 옅은 안개가 도시를 감싸는 계절. 저는 그해 가을을 나토 항공전력 연례 보고서 작성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년 10월이면 반복되는 일이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전투기 전력 현황을 분석하고 신규 도입 기종들의 기술 수준을 평가해서 나토 위원회에 제출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해 보고서에는 새로운 항목이 하나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KF-21 보람의 전투기 항공전력 편입 가능성 검토. 나토 회원국은 아니지만 나토 파트너국들의 차세대 전투기 도입 경쟁에서 KF-21이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항목을 열었을 때 살짝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항공전자 체계 독자 개발 주장 있으나 실전 검증 자료 불충분. 무장체계 독자 개발 미사일 통합 시험 진행 중. 성능 독립 검증 미완료. 종합평가 4.5세대 전투기로 분류 가능하나 독자 전투 능력은 추가 검증 필요. 두 단락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그날 저녁 독일 출신 동료 클라우스 바우만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클라우스는 독일 연방군 항공전력 자문관으로 저와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베르트랑, 보고서 KF-21 항목 어떻게 썼어? 간단하게 정리했어. 검증 미완료. 전화기 너머에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좀 다르게 썼는데. 자네, 지상무기 수출 실적 데이터 봤어? K9 자주포 폴란드 계약 규모가 얼마인지 알아? 클라우스, 나는 항상 말하잖아. 지상무기랑 항공무기는 달라. 탱크 잘 만든다고 미사일도 잘 만드는 게 아니야. 그건 알아. 그런데 FA-50 수출 실적은 말레이시아, 폴란드, 필리핀, 그리고 이번에 KF-21에 외국 장성들이 직접 탑승 시험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시험 비행에 탑승하는 게 전투 성능을 의미하지는 않아. 베르트랑, 시험 비행 중 사고가 한 건도 없대. 미사일 발사 시험도 이미 여러 차례 성공했고 나는 이번에 직접 가서 보고 싶어서 나토 위원회에 현장 평가 요청을 냈어.
저는 그 말에 짧게 웃었습니다. 직접 가서 봐도 좋지. 나는 굳이 안 가도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저는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사흘 뒤 나토 항공전력위원회 사무국으로부터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위원회가 KF-21 공대공 미사일 체계에 대한 현장 실사평가를 공식 결정했으며 베르트랑 뒤카스 자문위원을 평가단 수석 전문가로 지명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공문을 2번 읽었습니다. 수석 전문가, 저였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이상한 감각이 스쳤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저는 그 순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두려움의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면 된다. 나는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오만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재에 앉아 KF-21 관련 공개 자료들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펼쳐보았습니다. 기술 재원, 시험 비행 성과 보고서, 방산 전문 매체의 분석 기사들. 1시간쯤 자료를 훑다가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빠르게 개발되고 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빠른 것과 제대로 된 것은 다릅니다. 저는 서재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 텔레비전에서는 클로에가 보던 한국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이자벨이 소파에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한국에 가게 됐어요? 나토 위원회 지시야. 클로에한테 말해줘요. 엄청 좋아할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간다는 사실을 딸에게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 내키지 않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것은 딸이 옳고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2024년 10월의 파리에서 저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매일 아침 6시 반에 출근하는 루틴 외에도 한 가지 더 변하지 않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파리 17구의 작은 비스트로 레스타우랑 뒤 마레에서 동료들과 저녁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클라우스 바우만, 영국 출신 로열 에어포스 자문관 제임스 해리스, 그리고 이탈리아 공군 분석관 마르코 페레티, 우리는 매주 화요일 저녁 그 자리에서 유럽 방산의 현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와인을 곁들이며 그해 10월의 마지막 화요일 클라우스가 태블릿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에는 폴란드 국방부가 발표한 K9 자주포 추가 계약 보도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계약 규모는 60억 달러를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이것 봐. K9이 유럽 전장에서 이미 입증됐어.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K9 자주포의 정확도 데이터가 나토 내부 보고서에도 들어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유럽 동급 장비들보다 낫더라고. 해리스가 와인을 홀짝이며 끼어들었습니다. 나는 한국 방산이 이렇게 빨리 올라올 줄 몰랐어. 솔직히 KF-21도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베르트랑, 자네 이번에 직접 가서 보게 됐다면서. 가서 확인하고 오면 돼. 지상무기 성공이 항공무기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 마르코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르트랑, 한국이 K9이나 K2 전차에서 보여준 것들이 있잖아. 납기 준수, 가격 경쟁력, 성능 안정성. 이 세 가지가 전부 검증됐다는 건 무시하기 어려운 트랙 레코드야. 트랙 레코드는 인정해. 하지만 미사일은 달라. 유도 체계, 시커 기술, 전자전 대응 능력. 이건 탱크 포탑을 만드는 것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야. 그날 저녁 저는 3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지상무기와 항공무기는 다르다고. 3번째 반복했을 때 해리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베르트랑, 나는 2년 전에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말이야.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토 위원회로부터 공식 출장 명령서가 도착한 것은 11월 초였습니다. 출발일은 11월 18일. 목적지는 대한민국 청주 공군기지. 임무는 KF-21 공대공 미사일 독자 개발 체계 현장 평가 및 나토 자문 보고서 작성. 명령서를 받은 그날 오후 마르셀 뒤부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마르셀은 프랑스 방산부의 전략 수출 담당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다소 아비아시옹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그는 라팔 전투기의 해외 수출을 진두지휘해온 인물이었습니다. 이집트, 인도, 카타르, 그리스, 마르셀이 개입한 계약들은 하나같이 성사되었습니다. 프랑스 방산계에서 그는 살아있는 전설 같은 존재였습니다. 베르트랑, 이번 한국 출장 건 알고 있네. 예, 나토 위원회 지시입니다. 아랍에미리트 건 알고 있지?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즉 UAE가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추진 중이라는 것은 방산계에서 공공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계약 규모는 최소 200억 달러 이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라팔이 유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력했어. 그런데 KF-21이 갑자기 후보에 올라왔어. UAE 측에서 나토 평가단의 기술 검증 보고서를 공식 요청했어. 베르트랑, 자네가 쓰는 보고서가 그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저는 그 말의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200억 달러. 프랑스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계약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마르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베르트랑,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라팔이 나오게 되어 있어. 자네가 32년 동안 봐온 것들이 있잖아. 그걸 믿으면 돼.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1월의 파리 하늘은 낮게 깔린 구름으로 온통 회색이었습니다. 에펠탑의 끝이 구름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마르셀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라팔이 나온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가 이미 낡았다는 것을. 그리고 청주의 하늘 아래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숫자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출발 전날 밤, 저는 서재에서 혼자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꼼꼼히 읽었습니다. KF-21의 개발 일정, 시험 비행 기록, 그리고 공대공 미사일 관련 공개 보도들.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전투기는 2015년에 개발을 시작해서 2022년에 초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비행 과정에서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 이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라팔도 유럽 타이푼도 개발 과정에서 시험기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KF-21은 달랐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반박했습니다. 사고가 없다는 것이 성능이 뛰어나다는 의미는 아니다. 보수적으로 운용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합리화하고 나서야 저는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클로에의 방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방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노크를 할까 생각했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한국에 간다는 것을 아직도 클로에에게 말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디딘 것은 11월 19일 오전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출발한 에어프랑스 직항편이 12시간을 날아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처음 한국의 하늘을 보았습니다. 맑고 높은 하늘이었습니다. 파리의 10월 하늘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공항에 내리는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상했던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넓고 정갈하고 정확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가지 언어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동선이 막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수화물 수취대에서 제 짐이 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7분이었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는 평균 25분을 기다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나토 평가단 동료들이 입국장에 하나둘 모였습니다. 영국 출신 제임스 해리스, 독일 출신 루카스 슈타인만,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 측에서 영접을 나온 이상혁 대령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혁 대령은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단단한 체격에 짧게 자른 머리카락, 그리고 날카롭지만 따뜻한 눈빛. 그가 건네준 명함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KF-21 체계 개발팀 수석 자문관. 뒤카스 박사님 환영합니다. 한국에 처음 오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령님. 유창한 영어였습니다. 억양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좋은 인상을 받고 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미소로 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이번 출장의 결론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형식은 열린 마음, 내용은 닫힌 결론. 그것이 제가 한국에 가져온 태도였습니다. 공항에서 청주로 이동하는 차 안, 창밖으로 고속도로가 펼쳐졌습니다. 해리스가 저 옆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베르트랑, 처음이지? 솔직히 말해줄게. 나는 2년 전에 한 번 왔었어. 그때 나도 자네처럼 결론을 갖고 왔었어. 그래서? 해리스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째로 왔어.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고속도로 주변으로 공장 단지들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규모였습니다. 자동차 공장, 전자부품 공장, 그리고 멀리 반도체 클러스터를 알리는 도로 표지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작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반도체와 자동차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드는 나라라면 미사일은 왜 안 된다고 생각했는가? 하지만 그 의문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반도체와 미사일은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청주 기지까지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청주 공군 기지에 도착한 것은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기지 입구에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치고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정비된 활주로와 경납고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정확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경납고 문 사이로 KF-21의 날렵한 기체 일부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1992년 처음 툴루즈 연구소 경납고에서 라파를 보았을 때와 비슷한 감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 없다고 저는 곧 스스로를 부정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기지 장교 식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상혁 대령이 배석한 가운데 한국공군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식탁에는 한국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상혁 대령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불고기입니다. 한국의 전통 소고기 요리예요. 이것은 잡채, 당면면에 여러 채소를 볶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김치, 발효 채소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가지씩 맛보았습니다. 불고기는 예상외로 섬세한 맛이었습니다. 달고 짜고 구수한 세 가지 맛이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맛있군요. 이상혁 대령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 드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 말씀을 하세요. 식사가 끝나고 숙소로 이동하며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라팔의 미카 미사일 성능 데이터, 그리고 KF-21 공개 기술 사양서의 비교 정리본. 저는 숙소 책상에 앉아 그 자료들을 펼쳤습니다. 처음 한 시간은 예상대로였습니다. KF-21의 공개 사양은 여러 면에서 미카 미사일보다 열세를 보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거리, 유도 방식, 전자전 대응 능력, 적어도 공개된 수치만으로는. 그런데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서 저는 한 가지 항목 앞에서 멈췄습니다. 근거리 격투전 기동 반응 시간. 그 숫자를 저는 3번 읽었습니다. 이것은 공개 자료에 나올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고 있는 미카 미사일의 동급 수치보다 낮은 값으로. 낮다는 것은 반응이 더 빠르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었습니다. 피에르로부터 이 자료를 받은 것이 생각났습니다. 피에르가 몇 주 전 이메일로 보내온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파일을 처음 받았을 때 열어보지도 않고 삭제했었습니다. 그런데 피에르는 한국 출장 전날 프린트해서 제 가방에 몰래 넣어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코니 문을 열었습니다. 11월의 청주 밤 공기가 얼굴을 쳤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저 멀리 활주로 가장자리의 조명들이 줄지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려 하고 있는가? 보고 싶은 것을 보려는 건가? 아니면 있는 것을 보려는 건가? 답을 내리지 못한 채 저는 발코니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KF-21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항공전자 무장체계 담당 김민준 연구원이 발표를 맡았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카이스트 항공우주공학 박사 출신이라는 소개를 받았습니다.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제 방식이었습니다. 약점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약점이 있다면 그것이 결정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김 연구원, 공대공 미사일의 전자전 환경 대응 능력을 독자 알고리즘으로 구현했다고 하셨는데 실제 전자전 교란 시험은 어떤 주파수 대역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김민준 연구원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한번 클릭하더니 데이터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주파수 대역은 다음 슬라이드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나토 교전 규정에서 설정한 표준 교란 시나리오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보았습니다. 수치는 정확했습니다. 나토 표준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근거리 격투전에서의 추력 편향 기술은요? 독자 개발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서방 기술 이전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독자 개발이 맞습니다. 설계 문서와 특허 등록 현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특허 번호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출원 연도, 등록 현황, 국제 특허 분류까지 꼼꼼하게 정리된 자료였습니다. 저는 질문의 각도를 바꿨습니다. 그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래야 제가 안심할 수 있었으니까요. 1시간 동안 저는 12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민준 연구원은 12가지 질문에 12가지 데이터로 답했습니다. 브리핑이 끝날 무렵 슈타인만이 제 옆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베르트랑, 자네 표정 보여?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브리핑룸을 나오면서 이상혁 대령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점심은 기지 식당에서 하시겠어요? 오늘 메뉴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순간 뒤카스 박사가 아니라 32년의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기까지는 아직 며칠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르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베르트랑, 어때? 예상대로지.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예,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동안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제가 한 말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에서 본 것들은 예상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예상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실사격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위안으로 삼았습니다. 실사격을 보면 현실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 현실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을 것이다. 그 위안이 얼마나 오래가지 못할 것인지 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밤, 저는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도록 브리핑에서 본 데이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미카 미사일 성능 비교 자료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김민준 연구원이 브리핑에서 제시한 수치들을 직접 대조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시간은 괜찮았습니다. 여러 항목에서 미카 미사일이 우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사거리, 고고도 성능, 적외선 유도 정밀도, 제가 알고 있는 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페이지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저속 기동 표적 추적 능력, 전자전 교란 환경에서의 명중률 유지 성능, 그리고 근거리 격투전 반응 시간. 이 세 가지 항목에서 KF-21의 독자 개발 미사일은 미카 미사일의 수치와 동등하거나 일부 항목에서 더 나은 값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공개 자료가 아니라 김민준 연구원이 브리핑에서 제시한 내부 시험 데이터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다시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11월의 청주 새벽 공기는 날카롭게 차가웠습니다. 멀리 기지의 야간 조명들이 어둠 속에서 일렬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는 그 바람 속에서 처음으로 솔직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진짜라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답은 금방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질문을 안고 저는 발코니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일정이 없었습니다. 평가단 전원이 자유 일정이었습니다. 해리스와 슈타인만은 서울 관광을 계획했지만 저는 혼자 기지 근처를 걸었습니다. 점심 무렵 이상혁 대령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뒤카스 박사님, 잠깐 시간이 되십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지 식당 한 구석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상혁 대령은 뜨거운 커피를 2잔 가져왔습니다. 박사님은 다소 아비아시옹 출신이시죠? 그렇습니다. 저도 1998년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들다 말았습니다. 연수생으로요. 이상혁 대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공군에서 3명을 선발해서 6개월 과정으로 보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툴루즈에서 6개월을 지냈습니다. 1998년이면 제가 미카 미사일 통합 프로그램 팀장으로 막 임명되던 해였습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연수생들이 있었다는 것은 기억하지만 이름이나 얼굴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혁 대령이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연구소 건물 앞에서 찍은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30명 남짓한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오른쪽 가장자리에 젊은 동양인 남성 셋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머지 사람들과 살짝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정중했지만 그 거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진만으로도 느껴졌습니다. 이게 저예요. 이상혁 대령이 오른쪽 가장자리의 인물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알았어요. 여기서는 특정 수준 이상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핵심 기술은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상혁 대령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기술은 쉽게 나눠주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된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이 열리지 않았을 때 직접 문을 만든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겁니까? 이상혁 대령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래서 KF-21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날 저녁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실사격 시험 전날 밤, 마르셀이 서울로 날아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는 연락과 함께 청주까지 내려오겠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기지 근처 호텔바에서 마르셀을 만났습니다. 마르셀은 62세였습니다. 은빛 머리카락에 말끔한 정장, 30년 넘게 프랑스 방산의 핵심에서 일해온 사람 특유의 무게감이 그에게서 느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자마자 위스키를 주문하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베르트랑, 중간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 하나뿐이야. 내일 실사격인데 분위기가 어때?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생각보다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마르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브리핑 자료의 기술 수준은 저도 예상하지 못한 수준입니다. 마르셀이 위스키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베르트랑,
브리핑 자료는 쇼야. 실전이 다르다는 건 자네가 나보다 더 잘 알잖아. 물론입니다. 그래서 내일 실사격을 직접 보겠습니다. 보고서는 어떻게 쓸 생각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르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베르트랑, 자네가 32년 동안 쌓아온 것이 뭔지 생각해보게. 그리고 UAE 건이 얼마짜리인지도. 우리가 이 계약을 잃으면 다소 전체가 흔들려. 수천 명의 일자리가 흔들린다고. 저는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주먹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마르셀, 저는 나토 자문위원으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프랑스 방산부 대리인으로 온 게 아닙니다. 마르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둘이 다를 게 없어야지. 자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 생각해보게.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르셀은 위스키를 마저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내일 실사격 보고 나서 얘기하자고. 나도 거기 있을 거야. 그가 나가고 난 뒤 저는 혼자 바에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시키지 않은 채 한동안 테이블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클로에였습니다. 아빠, 한국 어때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 답했습니다. 생각보다 좋다. 그럼 삼겹살은 먹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그날 밤 웃었습니다. 아직 꼭 먹어요. 맛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빈 테이블을 바라보았습니다. 클로에의 목소리가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아니, 아이는 방산이 어떻고 미사일이 어떻고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편견 없이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오래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11월 22일 오전 9시 실사격 시험장은 청주기지 북쪽 끝에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서리가 땅 위에 하얗게 남아 있었고 하늘은 파랗고 높았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저는 평가단 대열 속에 서서 클립보드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마르셀이 제 왼편에 섰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시험장 저 멀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해리스와 슈타인만은 제 오른편에 나란히 섰습니다. 해리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베르트랑, 준비됐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험 시나리오가 공지되었습니다. KF-21이 이륙한 뒤 강력한 전자전 교란 환경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고속 기동하는 표적 드론을 공대공 미사일로 격추하는 것이었습니다. 표적 드론은 시속 900km로 불규칙 기동을 하도록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전자전 교란 장비는 나토 교전 규정의 최대 강도로 가동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조건에서 제대로 된 명중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진짜다. 활주로 저 끝에서 KF-21이 엔진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묵직하게 전해졌습니다. 저는 손에 쥔 클립보드가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바람 때문인지 아니면 제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KF-21이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기체는 순식간에 높이 솟구쳤습니다. 시험장 상공에서 선회 기동을 하며 표적 드론과의 거리를 좁혀갔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이 발사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전자전 교란 신호가 최대로 가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강도의 교란 환경에서는 유도 정확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그것이 전자전의 목적이니까요. 미카 미사일도 이 조건에서는 명중률이 떨어집니다. 모든 미사일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사일은 정확하게 표적 드론을 추적했습니다. 드론이 급격한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미사일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드론이 다시 급강하를 했습니다. 미사일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격추. 시험장에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리스가 박수를 쳤습니다. 슈타인만도 손뼉을 쳤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상혁 대령이 제 옆으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뒤카스 박사님, 이 미사일을 만든 연구원들 중에는 제가 1998년에 프랑스에서 돌아와 직접 가르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맨손으로 이 나라를 일으킨 것처럼 이 사람들도 맨손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클립보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종 평가 양식이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마르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32년의 경력이 떠올랐습니다. UAE 계약 수천 명의 일자리, 다소 아비아시옹의 명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하게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이상혁 대령의 사진 속 단체 사진 가장자리에 서 있던 젊은 청년의 표정, 그리고 그가 한 말, 문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가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저는 펜을 움직였습니다. 독자 개발 공대공 미사일 체계, 나토 교전 규정 최대 강도 전자전 환경에서 명중 확인, 유도 알고리즘의 독자성 및 완성도 인정, 근거리 격투전 기동 반응 능력, 현재 서방 동급 미사일 수준 도달 확인, 종합평가 독자 전투 능력 보유 확인, 추가 양산 시 국제 경쟁력 충분,
제가 쓴 문장들이 클립보드 위에 차례로 새겨졌습니다. 마르셀이 제 옆에서 그 문장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마르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토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한 날, 마르셀이 기지 복도에서 저를 막아섰습니다. 베르트랑, 이게 무슨 짓이야? 제가 본 것을 적은 겁니다. 마르셀, 자네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UAE 계약이 날아갈 수도 있어. 수십억 유로짜리 계약이. 저는 마르셀을 바라보았습니다. 32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키려는 것들은 분명히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일자리, 산업, 사람들의 생계. 그것은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마르셀, 저는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된 보고서를 썼습니다. 마르셀이 오래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나토 위원회 발표장에서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동안 저는 32년 만에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가장 두려운 일을 하고 있었는데 두렵지 않았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해리스가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베르트랑, 잘했어. 나도 2년 전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슈타인만도 악수를 건넸습니다. 나도 같은 결론이었어. 자네가 먼저 써줘서 고마워. 그날 저녁 이상혁 대령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뒤카스 박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잠깐 침묵하다 말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대령님. 인천공항으로 이동하기 전 저는 처음으로 클로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클로에, 삼겹살 먹었다. 어땠어요? 내 말이 맞았어. 전화기 너머에서 클로에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공항 대합실 창밖으로 흐려지는 인천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뒤 3주 후, 저는 유럽 방산 저널에 논문을 투고했습니다.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KF-21 독자 개발 공대공 미사일 체계의 기술적 완성도에 대한 현장 평가 보고. 논문 게재 확인 이메일이 도착한 날 새벽, 피에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형, 지금 학계가 발칵 뒤집혔어. 그렇겠지. 형 괜찮아?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응. 오히려 홀가분해. 사실이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두려웠습니다. 다소 아비아시옹의 일부 동료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방산 관련 행사에서 몇몇이 저를 피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르셀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독일의 한 방산 연구소에서 강연 요청이 왔습니다. 영국 왕립항공학회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공군의 젊은 파일럿 한 명이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박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클로에가 제 논문 링크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댓글들 중에는 한국어로 쓰인 것들도 있었습니다. 클로에가 번역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런 전문가가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그 번역문들을 읽으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뮌헨 방산 안보 학술 대회에서 발표를 한 것은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500명의 청중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발견을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32년간 유럽 방산의 우월성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때로는 데이터가 아니라 선입견에 기반한 것이었음을 인정합니다. KF-21의 독자 개발 공대공 미사일 체계는 현재 서방 동급 체계와 대등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기술적 사실입니다. 발표장이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한 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어서 2명, 3명. 발표가 끝날 무렵에는 청중 대부분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로비에서 이상혁 대령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럽 출장 중에 일정을 맞춰 뮌헨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박사님. 대령님이 오실 줄 몰랐습니다. 오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뮌헨의 한 카페에서 2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방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족 이야기,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왜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 카페 창밖으로 뮌헨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어딘가 멀리 알프스 자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상혁 대령이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이 방산 강국이 된 게 단순히 기술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잃어버릴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만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잃어버릴 수 없는 것들, 나라, 사람들, 다음 세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문을 직접 만든 사람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한국 방산이 단순한 방산 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마르셀로부터 이메일이 왔습니다. 오래 기다린 연락이었습니다. 이메일은 짧았습니다. 베르트랑, 잘 지내나? 자네가 옳았네. 나도 알고 있었어. 그냥 인정하기 싫었던 것 같아. 저는 그 이메일을 3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리의 봄이었습니다.
플라타너스의 새 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클로에가 한국 교환학생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엔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혁 대령님한테 연락해줄까? 클로에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빠가요? 한국에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라고 해줄게. 클로에가 저를 안았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내가 문을 닫고 있는 동안 이 아이는 이미 문을 열고 있었다. 저는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제목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국 방산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무기기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가가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걸어온 70년의 이야기라는 것. 이상혁 대령과의 공동 연구도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유럽 방산의 기술 협력 가능성에 대한 연구입니다. 제가 연구원으로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대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 방문을 했습니다. 청주 기지에 다시 섰습니다. 경납고 문이 열리고 KF-21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체를 처음 봤을 때와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내가 이겨야 할 경쟁 상대였습니다. 두 번째에는 그것이 인간의 의지가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기술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숫자, 데이터, 성능 수치, 그것이 판단의 유일한 기준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청주에서 제가 배운 것은 기술 이전의 무언가였습니다. 한국은 1950년의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공장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고 자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70년 뒤 그 나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핵심 무장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상혁 대령의 말이 답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아서 우리가 직접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문은 기술의 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계가 자신들을 바라보는 방식에 맞서는 문이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이라는 시선, 모방 제조국이라는 편견, 아시아 방산은 유럽을 따라갈 수 없다는 오만. 그 모든 문들을 한국은 스스로 부수고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용기가 부럽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용기를 보며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문을 직접 만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지금 이룩한 것은 어떤 나라도 쉽게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세계를 놀라게 할 미사일을 독자 개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저는 이제 압니다. 그 답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문이 열리지 않으면 직접 만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다음 세대에게 남겨준 것들. 저는 프랑스 연구소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청주 기지의 경납고 앞에서 진짜 공학자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대단합니다. 저는 그것을 바깥에서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